안녕하세요. 네, 대전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 이선옥 회장님 오셨습니다. 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간단한 회장님 소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전 장애인 부모회장 이선옥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중앙회가 1986년에 창립이 네. 됐고, 저희들은 1992년 5월에 대전지회로 허가를 받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단체로서는 좀 이제 제일 오래된 단체죠. 그래서 욕을 네. 많이 먹어요. 이런 건 편집해 주세요. 네. 이걸 꼭 살려야겠습니다. 사람이란 본능은 어디 가서나 자유롭고 좀 떳떳하고 재밌는 데 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든 다들 재밌는 그래서 걸 우리 추구하지. 장애인들도 저는 그래서 미션을 우리 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이걸로 아하. 저희도 미션을 잡았습니다. 멋있네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더 네.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래 그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지금 그러면 저는 하신 이제 거예요? 창립 멤버를 하고 네. 회장으로서는 뭐 들랑달랑 하면서 한 10년 된 것 아, 같아요. 그 전에는 10. 계속 이제 임원으로 이제 창립 때는 임원으로 하고 자유주식 우리 김반장님께서 네네. 말씀하신 네. 봉사를 하는데 저는 봉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이거 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 이런 데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재미로 가거나 뭐 친목이로 가거나 뭐 이런 좀 부담 없이 그런 데는 가는데 네. 우리 부모회는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의무라고. 봉사가 아니고 의무다. 봉사가 아니고 네. 내가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 하는 거지. 제가 자녀 애들이 둘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제가 의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봉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맞아요. 예, 예.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예. 자녀가 아니죠. 자제분들이죠. 남자만 네, 둘이 저는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 당사자라고 합니다. 우리 집 당사자들. 우리 집에 있는 당사자들. 예, 예, 예. 남자 자제분이 둘 있으신데 두 분 네. 다 이제 아주 성년이시고 예, 작년 이제 우리의 주제처럼 작년인데 두 분 다 또 30대 중반이 넘었어요. 3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다 안 하셨고 못했죠. 못했고 장애가 이제 자폐 뭐 중복 장애가 다 있잖아요. 그냥 예 발달 장애인데 되게 그냥 중증인 거예요. 중증. 예, 예. 네. 자제분 두 분이 예, 발달 장애 중에서도 저는 이제 중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 당사자들이. 두 명의 자제분이 다 장애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흔치는 않아요. 네. 너무 근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또 네. 가끔가다 두 분이 있는 데도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다든가. 네.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저는 우리 그냥 그 체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당사자가 있는 가정들은 저는 일상의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 하는데 우리 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더군다나 이제 그 알지를 못하니까 그 당사자 그 친구들의 왜 그 도전적 행동이 나오는가를 잘 몰라요. 엄마래도 몰라. 네. 그걸.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는- 대처가 사실 안 돼. 네. 그러니까는 일상이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게 있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많이 힘들고 그럴 때 그게 가장 숙제예요, 숙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뭐가 정말 있을까. 그게 없어요. 지금도 참 힘들어요. 지금도 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은 되게 힘든데 뭐 그림 갖고 뭐 그림판 네. 갖고 하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의사소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예. 그 의사소통이 힘들고 가정불화가 매일 있는데도 이혼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버티셨어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네. 굉장히 뭐 사이가 좋아서 이혼을 뭐 안 한 게 아니에요. 네네. 아니 용기가 있었으면 이혼을 했을 수도 용기가 있지. 없었어. 근데 예. 이제 얘기를 한 게 네. 누군가는 네. 그냥 비장애 가족들은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뭐 요새 이혼하는 게 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 하나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 하나는 돈을 벌어다 그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돈을 벌어와라. 네. 내가 당신한테 얘들에 대한 짐까지는 지우지 않을 테니까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으세요. 네. 그 대신 내가 얘들을 거의 다 케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는 후회에 막 심해요. 네. 왜요? 네. 젊은 이제 부부들한테는 네. 절대로 엄마 혼자서 애들 케어하지 말라. 전담하지 마라. 네. 부부가 같이 해야지 아빠도 알고 뭐 엄마도 알고 해서 지금 젊은 부부들은 되게 현명하게 그걸 하는데 저 때만 해도 남편이 네. 되게 내성적이에요. 아하. 그래서 집에서 만약 고민이 집에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나가서까지 걱정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거기 회사에서 돈을 그렇죠. 벌어먹는 사람인데. 네. 거긴 또 거기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에 대해서 좋은 말, 어디서 얘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들었다 하면은 그건 막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고 기분 좋으라고. 네, 남편분한테. 네. 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런 때도 많았거든요. 네.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 이럴 때는 그냥 저 혼자만 삭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몇 년은 굉장히 잘 지냈어 우리 애들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남편분이? 남편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기를 너는 왜 이 나이에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렇죠. 평생을 살았어도. 그리고 우리 애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딴 친구들 이렇게 폭넓게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 나이에 그 일을 안 하면 제가 왜 여기서 사냐. 그렇지. 걔는 벌써 나가서 분가를 했거나 그렇죠. 뭐 했지. 내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장애지. 그러니까 못 나가고 집에서 그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냥 먹고 사느라고 이혼을 안 하고 일단은 먹고 사니라고 이혼 안 하신 걸로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하루하루를 되게 나한테 뭐를 준다고 할까? 그 왜 이렇게 게을러지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면 쟤는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는 계속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일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새로운 매일을.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체중증 장애가 있는 두 자제와 또 남편분과 이렇게까지를 어우르면서 남자 셋을 어우르면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희 의무라고 하셨죠. 아까 장애인 부모의 또 의무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자, 그럼 뭐 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장년 장애인들의 어려움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그 이제 시설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전혀 못 나가니까, 우울증도 심해지고,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근육도 떨어지고, 뭐 이것도 있는데, 집에 있는 이제 장년층들은 더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코로나 같이 감염병 시대에 대전 지역 장애인 돌봄은 어떤가 그걸 한번 짚어보자 해갖고 그걸 이제 주제를 세미나를 했는데 이 코로나 같은 이게 돌봄 시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 시대는 돌봄이 제일 문제거든요. 맞아요. 돌봄이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이게 좀 심해지면 뭐 복지시설 다 휴가 나죠. 그렇죠. 휴관이 이게 다가 아니거든. 정책을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어떻게 나오지 마. 누군가가 이제 책임을 다 이제 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딱 휴관한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7차까지 이제 정부 뭐 이렇게 시책이 나왔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시책이 나왔는데 알맹이 하나도 없어 정말. 화가 나 죽겠어 아주. 진짜. 화가 나 죽겠어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요 제가. 우리 남편이 아유 저기 버럭 여사라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진짜 이 정책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전 시에다도 제가 그러면은 이 애들이 만약 저는 이게 감염병 시대에 우리 지금 확진보다는 자가격리가 더 무섭다고 생각. 확진은 어떻게든 병원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같은 애는 돌봐줄 사람이 돌보면 되니까. 병원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이지만 걔네 집에만 있은 게 걸릴 일은 없어. 내가 안 걸리면은. 근데
자가격리를 당했을 때 가족도 네. 확진이 돼서 들어가야 돼. 아,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를 누군가 봐야 어. 되는데 지금 이제 참 뭐 문제지. 이렇게 시에서는 다 이제 활동부족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활보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 의무적으로 그 사람 보니까 당신 들어가서 봐 이렇게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또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네. 최소한도 장소는 이게 돌볼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14일 자가격리 하는 데는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외국인도 있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장애인들이 자가격리 할 때 집을 떠나야 될 경우는 네.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장소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장소하고 얘들이 정말 네. 그 14일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얘를 돌볼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라. 지금부터 각 저기에다가 사람을 해놔라 이걸.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그만한 인건비를 주고 당연히 인건비는 줘야죠. 더 수고스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번에 뭐 이렇게 저기 할 때도 대구에서 되게 크게 터졌잖아요. 이게 대구에서는 그 사람을 막 뽑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는 아니어도 너무 의식 없는 사람들을 장애인을 돌보라고 뽑았더니 문제가 되더라. 거기 팀장이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뭐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게 다 비용도 봐요. 다. 결국은 예산 문제고 예산 문제고 관심의 문제죠. 예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저희 부모단체 이제 뭐 몇 개 단체가 약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려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2016년인가 그때 개정을 했긴 했어요. 네. 옛날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은 2010년인가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이게 발달장애인이란 개념보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라 2016년에 했는데 대전께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 조항이 뭐 8개 조항인가. 그래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해갖고 전면 개정을 해갖고 그걸 지금 시의 위원한테 줘갖고 이제 위원 발의를 하게. 근데 이번에 지나고 그게 만약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포함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서는 지금 발의 이렇게 민원한테 주고 저번에 시 이제 그 담당 그 직원들 만나갖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장 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생기면 그 다음으로 뭐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 만약에 발달 장애인들 그 격리 시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애도 15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시각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은 모르더라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격리도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장애.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안 되잖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가 있어요. 뭐 주세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안 되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가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전문적인 사람들을 좀 해갖고 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유사시 때 얼른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거 뭐가 있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아직 사례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었나? 아니, 사례는 있어요. 서울에서는 사례는 있어서 서울은 그 이제 그 사회 서비스원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복지대는 사회 서비스원으로 됐는데 그 서비스원에서 활동보조 그 저기를 하는데 그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총각 하나가 젊은 사람이 그 이제 친구 하나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그 친구가 나는 서울 사회 서비스원에 내가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제 공공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내가 자원했다 이렇게 해서 14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 기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회 서비스원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요. 답답해요. 코로나로 힘든 거는 이제 감염병 시대에 자가격리가 되는 분들 이런 격리 시설이나 대처들이 좀 잘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답답한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답답한 현실.
또 그 자녀분들로 해서는 더 힘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네. 지금 뭐 2.5단 우리가 지금- 2.5단계인가요? 네, 2.5단계. 지금 이제 점심을 이제 거기서 못 두게 하니까는 아, 아침에 그냥 가서 네. 아침에 9시에 하고 12시에 나오고 일찍 끝나고. 뭐 1시에 네. 하는 친구들은 또 네. 오후에 나오고 하는데 음, 다 알죠. 그 사정을 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근데 그래도 또 안 나갔다 오는 것보다는 몇 시간에도 다만 두세 시간 나갔다 오니까는 그 이제 활동부조 선생님이 그냥 차 타고 갔다가 뭐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바람도 쐬우고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나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도 이제 루틴이 또 바뀐 거야 이제. 오자마자 이제 뭐 점심 먹고 할 일 없잖아요. 네. 그냥 자는 거지 이제. 밤에 이제 또 네. 안 자고. 안 자고 이제 가족들하고 오래 보고 있으니까 마찰도 더 심해지고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작업장에 가는 친구는 네. 2시간에 일어나서 네. 잘 준비를 하고 가고 네. 한 7시, 8시? 이 뭐 정도? 걔는 만 6시면 일어나. 아유. 6시면 일어나가고 바쁘시러. 네. 6시면 일어나가고 준비하고 가고 집에서 그냥 우리 집돌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친구는 당사자. 네. 그 친구는 응. 자기 맘대로지. 맘대로. 네. 자기 맘대로예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끼도 먹고. 근데 우선 걔가 네. 두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년쯤 된 것 2년쯤 같아요. 됐어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 없을 때 그때 우리 이제 우리 부모회에서 휴직 지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나가고 지금까지 뭐 운동화를 안 신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자제분들이 30대 중반인데 이제 저기 보호작업장을 나가는 당사자, 큰 당사자는 아침 일찍부터 그래도 준비를 어쨌든 하고 하니까 예. 계획적 아니 뭐라 그러냐 하루 일과가 좀 이렇게 좀 정해진 삶을 하네요. 규칙적인 삶을. 그렇죠. 하고 둘째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상태가 됐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네, 그게 다니는 것도 너무 지친 것 같다. 직접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쉬게 하고 그렇다고 뭐 집에서 뭐 걔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성년이 됐고 40 이제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대고 60대일 건데 미래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후배들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탈시설을 되게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 탈시설로 가야 돼요. 지금 뭐 시설에 가면 거의 95%가 발달 장애인들이거든요. 탈시설로 하는 게 맞고 탈시설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정책은 앞서가는데 탈시설로 하자. 근데 인프라는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지역에서. 그래서 그걸 얼른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거의 40대 애들, 중장년 애들한테는 엄마는 늙고 부모는 늙고 이 친구들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 고령 가정이 되는 다 거예요. 고령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령 장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 집을 정말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자가로 마련을 해주든지 뭐 우리 비장애인들도 결혼시키잖아요. 자가로 마련을 해주면은 그걸 관리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코치라고 해서 그 주거코치가 하고 활동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뭐 활동지원 제도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친구들도 자기가 나가서 이제 혼자는 못 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공동생활 가정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시설이 그 개인 원장님들이 사명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열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열악하죠. 열악한 거.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법, 탈법 행위가 그러다 나오게 보니까는 되고. 이 안에서 정말 그 친구들의 그렇잖아요. 그 이제 종사자들도 원장님들이 개인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 원장을 하다 보니까 365일 이 친구들을 365일 돌보는 거예요. 그건 종사자들의 인권이 말도 아닌 거야,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이다가 그럼 그 안에서 있던 그 당사자들은 어떤가? 정말 그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 뭐 자립생활의 대안이 공동생활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동생활 가자는데 정말 거기 공생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제안은 뭐냐, 공동생활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우리 이제 공생협의회에서는 뭐 자기들 뭐 이렇게 복지 뭐 이런 거 해달라, 뭐 처우 개선 해달라. 처우 개선 백날 해줘야 그 시스템 안 변하면은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그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서 이 사람들 대체 인력도 파견하고 그 안에서 교육도 시키고 서로 뭐 이렇게 그 공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열린 어떻게 이 친구들도 그러고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작업장은 이제 일터니까 갈 수 있어도 주간보호센터를 못 간대요. 공생에 있는 친구들은 이중 지원. 근데 그 공생에만 그러면 365일 박히고 있어야 되냐고 이 친구들이. 거기 참. 프로그램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 종사자도 공동생활은 1인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 같이 법인 시설은 제가 이제 비상인근이 이제 저기 뭐 원장을 하고 우리가 종사자가 한 명 있어. 네.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이제 결제도 하고 가서 기사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냥 1인 시설은 이제 1인이 하니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케어해요?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혼자가.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체중증 그렇죠. 장애인들은 종사자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건드려 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못하고. 지금. 그러면 딱히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게 없네요. 이미 운영을 하는 수장의 역할이신데도 내 자녀도 공생에 보내는 건 지금 반대니까. 그렇죠. 답이 그 없다. 우리 애는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내가 내 집을 내주는 수밖에 없다. 내가 살다가 사람들이 와서 좀 봐주는 걸로. 내가 살다가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은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겠지만 내 집을 쟤한테 주면 제가 이제 사는 집이니까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그걸 마련해야죠. 누군가 이제 주거 코치가 됐든 들어가서 이 애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답은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녹록하지 않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민을 이렇게 고민해봅시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대해서 자립 주택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제 같이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냐 이런 건데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고령 장애인이라고 얘기한 자녀분들. 스님이 제 머리 스님 머리 못 맞아요. 깎는다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건 여쭤봤는데요. 준비는 자립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책도 지금 개발하고 막 가서 싸우시고 막 이렇게를 하고 계신데도 머리가 아프게 고민은 하고 계신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입니다. 자녀를 두신 발달장애인들은 고민 더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약도 그 정신과 이런 데 되게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늘어지고. 저번에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 정신의학과 선생님 강의도 들었는데 그 약이란 게 되게 부작용이 많고 이 친구들이 약을 먹고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약이 얘한테 부작용이 있는지 뭐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약도 굉장히 잘 써야 된다 싶어서 발달장애인 애들 막 행동 그런 데 쓰는 무슨 약이라고 있는데 며칠 먹이다가 질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약을 먹으면은 잘못 먹으면 살만 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서. 그래도 내가 이제 너무 애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고집을 부리고 막 힘들게 하니까 강박증이 생기고 막 온 집안을 막 지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약이면 갑자기 애가 무슨 걸신 들린 애처럼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약 후유증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뭐 먹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약을 먹일 때는 정말 조심해서 약을 관리를 잘하면서 잘 먹여야 된다. 약에 어떻게 의존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약이 어때? 엄마 이거 먹을 때 내가 어지러워. 뭐 기분이 어때?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약이 안 들으면 병원에 가면 용량만 늘려주거든. 그렇죠. 그 용량만 늘려주면 애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 약을 먹일 때 초창기에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엄마들이.
그리고 약을 먹어서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고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약을 먹이다가 안 먹이면은 엄마들이 막 이게 무슨 큰일 날 거 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중독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의 마음이 중독되는 거. 약으로 인해서 저걸 먹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심이 되는 거지. 그게 안심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들을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저는. 맞아요. 예, 뭐라고 했든 달달달 볶고 그 약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저는 우리 애가 큰 애가 경기를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떨라나 하고서는 제가 정말 약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짓을 안 해.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말을 저기 하니까 무슨 약을 먹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그 약을. 직접. 그 마르타가 돼서. 그 약을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경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목숨에 위태로울 정도의 이제 이렇게 약물을 빼고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의 행복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의 행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행복 이것을 찾기 위해서 좀 도움될 만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부모들이 하여튼간에 행복해야지 애들도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우리 애들이 행복해야 부모들도 행복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들한테 잠깐의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내가 많이 해요. 옛날에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 애들 치료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동양육 하는 데서도 도우미 선생님들 배치해주고 어떻게든 활동 지원 제도가 있어서 활동보조 서비스도 하고 이럴 때 부모들이 자기들이 틈을 내서 취미 생활을 하든 잠깐의 여유 생활을 하든 조금 이렇게 장애로부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이게 순간 제가 이렇게 말이 턱 막힌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다 힘든데 다 힘든데 뭘 중점적으로 내가 가장 힘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디 가나 이렇게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기가 하여튼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져야 돼. 장애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기 체험하는 데 가서 도마를 만들어 봤어요. 목재 체험하는 데서 정말 좋더라고요. 잡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때는 우리 애가 뭐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도 취미 생활을 좀 가져라. 자기만의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온통 쏟을 수 있도록 장애라는 걸 좀 떠나서 단 1시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부모들이 에너지를 얻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동료 상담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는 내가 만약 힘이 들을 때는 정말 똑같이 이제 그 장애 때문에 겪고 있는 엄마들이 좀 에너지가 있는 이제 부모들이 너무 에너지가 떨어진 분들한테 그런 말을 조언을 해줌으로써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환기가 좀 되는 거죠. 환기가. 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세상을 등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불가하게 되고 하는데 그럴 때는 한 발짝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고 싶죠. 다 그러고 싶은데 치료실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밥하고 하고 안 되잖아요 시간이. 밥을 해먹고 말아야지. 아하. 같이 하려면 안 돼. 힘만 들으니까 한쪽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 가질 수는 없다.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포기해야 돼. 사람이 그리고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에너지가 딸려서도 못해. 복지관 보내고 학교 보내고 치료실 보내고 그것도 한 번 빵꾸 나면 또 4만 원 날라가고 하니까 그냥 다 자기들이 지금 이제 경험인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 하고 싶어 나는. 너무 이렇게 엄마들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애 자녀한테 헌신하다 보면 비장애 그 자식들한테 그 문제도 크죠. 그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비장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부모들만큼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얘들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큰 조이가 되거든요. 집에서 내 자식이라고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비장애까지 망치는 길이다. 예, 그래서 비장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얘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 친구들이 우리 집은 장애가 있어, 내 뭐 오빠나 내 뭐 동생이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했어,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그 이제 자기만의 이제 잠깐의 만들어라.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게 결국 자녀의 행복이고, 아까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부모님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하고 연관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은상까지 받으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걔가 한 30대 한 중반, 30 중반. 그때부터 어디를 가기를 싫어해요, 애가. 그 전까지는 잘 따라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다니고 했는데 이게 떼부리고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야. 자제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여쭤보면 좋겠어요. 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두 명 다. 그래 좀 집에 있죠, 요새? 집에도 이제 둘이다 보니까 집에도 있고 뭐 지금 보호작업장에도 가긴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장애 친구들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학령기가 끝나잖아요. 학령기가 끝나면 거의 한 20살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제2의 시기야. 사회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 공공이라는 교육에서 벗어나갖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육청에서 말할 때 막 그 이제 전공과 막 확대를 뭐 하는데 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되게 제가 막 열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학교라는 공공에서 교육받을 때를 제일 그래도 안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그 선생님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아주 체중증에 도전적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행동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학교는 다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았죠. 학교를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가정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 경계급 우리 이제 장애인들하고 이런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그 친구들 고민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도 그 친구들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일자리는 아니어도 그 전에 뭐 20년 전,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복지 일자리도 있고 뭐 행정 뭐 이렇게 하는 동사업에서 하는 뭐 그런 일자리도 있고 해갖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일자리를 하고 거기다 또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뭐 주간보호나 그리고 요새 이제 다시 이제 낮 동안 하는 그 뭐예요? 주간활동. 주간활동 서비스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 당사자들 예로 든다면은 큰애는 이제 보호작업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큰 당사자. 큰 당사자. 큰 당사자는 그 애는 조금 이제 그 말을 좀 이렇게 잘 듣는 편이야. 그냥. 근데 이제 우리 작은 녀석은 옛날에 지금 생명고등학교죠. 유성농고를 나왔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되게 걔가 백은상까지 받으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걔가 한 30대 한 중반. 30 중반. 그때부터 어디를 가기를 싫어해요, 애가. 그 전까지는 잘 따라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다니고 했는데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떼부리고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애 때문에 걱정을 했지 걔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걔는 이게 분별력이 있었거든. 이렇게 저거는 하면 돼. 저거 하면은 저건 말썽 부리는 거야. 이런 걸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말 듣기로는 제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듣기는 한 40세가 되면은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도 가족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다. 나이 갈수록 더 떼어버리고. 제가 겪어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고집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나름대로의 내가 우리 애를 자꾸만 이해를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나가가서 얘들이 지지를 거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상을 받아봤어. 이게 뭘 우리 집에서도 그런데 나가서
잘했어요, 해 이런 그렇지. 거보다는 안 돼, 안 자꾸만 돼가 많지. 안 돼 뭐 이런 말을 더 많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까라 거지. 그렇죠. 나름대로 뭐 지금 얘가 다니는 데서는 열심히들 했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오늘날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게 편해진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게 편해지고 그러면서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야, 문제다 이게. 그러면 집안에 참. 있는 네.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상당하더라고. 제가 이제 네. 서울에 있는 그 상담하는 이제 네.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네. 제가 그 소리 지금 그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려도 애가 병원을 안 가니까 등치는 크지 어거지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깝깝하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병원 선생님들도 몰라요. 그게 더군다나 발달 장애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엄마 말에 그렇죠 힘드시죠 그 말이지 발달 장애학을 전공한 정신과 선생님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족하겠죠 뭔가. 이게 정말 답답해요. 저는 이제 얘를 보면서 제가 정말 미안한 감이 더 많거든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쟤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쟤들이 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많겠구나.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게 뭐든지 그게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됐든. 근데 이제 엄마 눈에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안 된다고 할 때 제 표정이 얼마나 걔한테 제가 이제 남편하고도 어떤 때 이제 화가 났을 때 하면서 제가 어떻게 거울을 딱 볼 때 정말 거기는 악마가 있더라고. 악마. 그냥 내가 그런 표정을 얘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섭겠나. 괜찮았겠죠. 네, 그리고 되게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맞아요. 제가 저럴 때 제가 저게 지금 막 이렇게 지가 뭐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고 싶은데 엄마는 못하게 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를 때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렇죠. 그게 저기 할 때 엄마가 그럴 때 엄마 표정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시네요. 뭐 거의. 전문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이게 뭐 따로 의사가 안 되셔도 되겠는데 지금 의사인데 뭐.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부모가 제일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얘들 아빠가 이제 너는 뭐 이제 그거 왜 쓸데없이 그걸 모이냐 이렇게 우리 애가 이제 병뚜껑 이런 걸 모으는 습관이 있어요. 병만 보면은 뭐요? 그걸 뚜껑을 따서 그 밑에 있는 걸 동그란 걸 기가 막히게 그런 때는 IQ가 한 140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교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요. 쟤 그거 하는 게 당신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맞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사실은 비장이었으면 30몇 살 전에 20살 때부터 얼마나 싸웠을 거였어요. 그렇겠죠. 엄마 잔소리 싫다고 벌써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버텨온 거. 그래도 말 잘 듣다가 지금 와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뭐 30대 중반이 넘고 그래도 애기 같고 어떤 때 보면 자식이니까. 웃는 모습은 정말 천사예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걔한테 너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고 있어. 그러죠. 지금도 뭐 보면은 이렇게 트로트 좋아하고 그리고 뭐 기도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게 뭐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신자는 못해도 저는 성당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푸념을 해요.
정말 보는 눈이 있으면 잘 보시라고. 네. 졸지 말고 하느님 졸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기도할 때 잘 들으시라고. 어떻게 살았을지 네. 그러셨구나. 김 반장님 네네. 고생하셨고 네네. 횡설수설한 제 아이고. 말씀 받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 모든 걸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